안녕하세요 여러분. 5장 유아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추석 전야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하도록.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거 매번 한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동 수학 지도를 수강하신 여러분은 그야말로 수학여행, 자연 탐구 안에서 아동의 수학과 관련된 그 영역은 꼭 다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 수학과 관련된 항목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 탐구 안에 탐구하기도 있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과학적인 탐구는 이제 과학적인 거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가 수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0-1세 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용은 일상생활과 놀이를 하면서 물체의 특성, 수량, 공간, 모양,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다시 일상생활에서 그냥 놀면서 뭘 경험하는 거야? 아이는 물체의 특성, 그 다음에 수량, 공간과 모양, 규칙성. 공간 나오면 뭐를 생각하라고요? 모양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거 뭐 탐색하는 거겠죠? 뭘로 탐색해? 온몸으로. 다양하게. 그쵸?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한 번만 더 시작.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두 번째, 막 새. 뭘 새? 물체를 막 새. 그쵸?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다시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 뭐죠? 도용 나오면 뭘 생각하랬어요? 공간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주변의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공간이 어떠한지 모양이 어떠한지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예요? 꽃, 나비 이렇게 나오겠죠? 막 패턴이 보이잖아요. 규칙성을 경험한다. 0-1세 아이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을 상호작용해 주셔야 되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 우와 많다. 하나, 둘, 우와 많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뭐야? 동글동글 뾰족뾰족. 우와 넓다. 좁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게끔 하고 규칙성. 혜원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인사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왔어요? 반갑습니다. 누구 왔어요? 하면 뭐라고 인사해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규칙을 경험한다. 0-1세예요. 그러면 2세의 수학적인 탐구를 어떻게 안내하냐면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인데 2세 영화가 놀이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물체의 특성, 수량, 주변의 공간과 모양,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 이거 0-1세랑 똑같았어요. 0-1세랑 똑같았는데 추가됐어.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나이가 있었으니까 뭐가 추가돼요? 영화가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 이거 같은 애? 이거 다른 애? 이런 걸 구분하고 또는 자신이 사용하는 거. 숟가락, 밥그릇 또는 기저귀 또는 아이가 유모차 이런 거.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이게 수학적인 탐구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 감각이죠. 뭐를?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숙한 물체를 다 감각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고 탐색하는 거고 수량에 관심을 갖는 거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도용 나왔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주변의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이죠? 규칙성을 경험한다. 사과는 같고 사과와 바나나는 다른 애? 같고 다름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도구죠. 생활 속의 도구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구.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2세 영화인 거예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이제 3에서 5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생활 속에서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과학을 이렇게 분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력 안에는 과학적인 탐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색한다. 이거 뭐예요? 감각으로 해요? 3, 5세는 아니죠. 물체의 특성의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을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감각도 포함되고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을 하고 이거 뭐예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고 물체를 세어서 수량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방향도 있고 도용도 있죠? 물체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모양을 알고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자를 재기도 하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이거 패턴 보이시죠?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 이거 오렌지고 사과고 개고 고양이네? 이거 뭐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뭐예요? 과일과 동물, 식물과 동물. 그쵸?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이거 뭐예요?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도구뿐만 아니라 도구와 기계까지도 관심을 갖는다가 이제 3에서 5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근데 이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러니까 수학 영역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할 거고요. 오늘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학습 목표는 유아 수학교육의 교수 원리와 교수 방법을 아는 거고요. 교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실천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부분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특별하게 통합관, 수과학 통합, 미술과 수학과 통합, 음악과 수학과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래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수학적인 영역, 수학을 안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유아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먼저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유아 수학교육을 위한 접근법에서 이제 다양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아 수학교육의 교수 원리와 교수 방법, 교수 원리란 가르치는 원리, 아이를 가르치는 원리, 그리고 교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아 중심의 원리,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거에 있어서는 유아 중심의 원리, 유아 중심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1대 20, 1대 15, 1대 7, 1대 3이라도 아이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의 원리,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유아 중심의 원리란 유아의 지적 호기심이 머물러 있는 곳에 교사도 그곳에 머물고, 유아의 지적 호기심이 확장되는 방향에 따라 다음 활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발현적인 유아교육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된 누리과정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지적 호기심이 머물러 있는 곳에 교사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뭐가 재밌어 하는 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막 여기에 아이의 호기심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호기심이 확장되는 되는 방향에 따라서 선생님이 더 좋은 교구를 옆에다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제안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정된 누리과정의 놀이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아 중심의 원리.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개별화의 원리, 유아의 발달적 요구. 아이들은 개별차가 있습니다. 그쵸? 어린 개월수록 더 개별차가 있죠. 그래서 유아의 발달적 욕구와 흥미에 부합하고 아이의 선행지식, 그 아동의 선행지식, 얘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있는지 그 선행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비고치기잖아요. 비계 설정해 주는 거. 그쵸? 이제 막 보이죠? 계속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과정 중심의 원리. 교사는 일상 경험을 활용하여 유아가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아동이 즉각적인 답을 맞추는데 급급해하지 않도록 수학 개념에 접근하고 숙달하는 과정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거 이렇게 하면 이건 뜨고, 이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이건 뜰까 가라앉을까.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는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 또는 뽀르륵 떨어지는 거. 또는 떨어지지 않는 거. 왜 그러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죠. 즉각적인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정 중심의 원리. 과학자들이 그러하잖아요. 왜 그런 거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지? 이러하게 여러 가지로 모색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그래서 교수 원리는 핵심적으로 유아 중심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과정 중심. 과정.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같이 저희가 이민을 간 건데요. 수학 점수를 빵점 맞았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데 수학 점수를 빵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답이 다 맞아도 과정을 쓰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지, 어떤 공식으로 풀었는지 선생님은 알고 싶은 거고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건데, 얘는 과정 없이 답만 다른 거는 너가 이거 보고 베꼈을런지, 다른 친구의 답을, 또는 우연하게 맞았을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쓰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처음 아들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답은 다 맞았는데 우리는 다 암산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답이 다 맞으면 100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암산을 막 칭찬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답이 틀려도 과정이 맞으면 거의 80, 90점은 줍니다. 과정이 맞아서 그 셈이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계산기 같은 경우는 줘요. 오히려. 우리는 계산기를 쓰면 그거 반칙이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머리로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을 빨리 하고 이런 건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니까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고.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풀었냐고. 또 한 가지 얘는 시험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아이의 과정 중심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학 같은 거 점수를 줄 때는 이런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너에게 1,000만 원이 있는데 집을 져야 돼. 그래서 이 집을 네가 집을 나름대로 설계하고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홈디포 가서 이 1,000만 원어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홈디퍼란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는 곳을 말해요. 그야말로 못서부터 나무서부터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재료를 사갖고 오는 것을,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적당하게 잘 맞았는지 배분이 되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것 또한 점수가 아주 낮았지요. 왜요? 망치는 샀는데 못이 없어. 나무는 샀는데 톱이 없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올고나이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정 중심인 거죠. 집을 짓는 거 그 안에 집을 짓는 거 안에 얼마나 복잡한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서부터 그 관계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을 건지, 그리고 재료에 대한 탐색서부터,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그 제한을 줬잖아요. 미적분 이상이죠. 그쵸? 그래서 과정 중심의 원리. 그래서 즉각적인 답을 맞히는데 급급해하지 않도록 수학적인 개념에 접근하고 숙달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자, 교수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학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관련 활동을 즐기는 자세를 기르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 즐거워야 돼.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렇게 야, 우리 집을 지으려면 선생님이 1,000,000원을 줄 텐데 집을 지으려면 계획을 해라. 근데 이거 우리가 수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수학적인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 수준에서 한 5세, 만 5세 수준에서 여기 친구들이 5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5명이 있는데 모두들 배가 고픈 거야. 그런데 빵이 7개가 있네. 어떻게 하면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그럼 5명의 아이들을 놔두고 빵 7개를 놔두고 하나씩 나눴어. 어머, 그랬는데 빵 2개가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주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2개를 또 하나를 5개로 또 나눠. 그리고 또 하나를 5개로 나눠. 그쵸? 나누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개, 2조각을 한 아이당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당 2조각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분수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눔을 알게 되고 분수도 아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거죠. 자,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수학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너 하나 먹고 1대1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 그것이 선생님이 막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경험과 수학적 지식을 관련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거. 제가 빵 나눈 거 5명이 7개의 빵을 나눠 먹는 거.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나눠 먹고 그 다음이 또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씩 나눠 먹고 또 하나를 또 하나씩 나눠 먹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회의를 해서 배고픈 사람 더 먹기. 이것도 그 답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래와 자유롭게 수학적 생각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배고픈데 빵은 7개, 친구들은 5개, 5명 어찌하지? 이런 거. 수학의 긍정적인 실패 경험을 제공하여 실패 경험을 성공의 디딤돌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그러니까 창피함을 주면 안 돼요. 그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한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그래서 디딤돌을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더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유아의 수학적 사고가 확정될 수 있도록 답을 즉각 주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래서 답을 즉각 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수학적 사고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어찌 해야 될까요? 교사의 역할은 모델의 역할. 뉴런인데 어떤 뉴런? 공감 뉴런 또는 거울 뉴런. 미러 거울을 미러라 그러잖아요. 미러 뉴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수학적인 사고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한 수학자 집안에 수학자가 날 확률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수학을 잘하시면요 자녀도 수학을 잘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쓸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그렇게 쓰니까.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들 부모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가 사갈 거, 생활 속에서 사갈 거 이렇게 쓰고 예산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번 예산은 이 정도인데 돈은 이 정도인데
아이가 이해할 만큼 엄마 아빠가 이런 데에 써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요만큼인데 너가 지금 이 장난감을 다 사버리고 나면 이 컴퓨터를 다 사버리고 나면 이 휴대폰을 다 사버리고 나면 그 다음 생활은 어떻게 해? 이렇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만큼 그러면 저금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엄마의 아빠의 용돈을 줄여서 할까? 더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소비까지도 경제관념까지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역할 너무 중요하고요. 시연하는 것은 지금 너 해봐 이고요. 모델은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보여주자 인 거죠. 그러면 아이가 공감하고 따라한다. 그리고 적극적 지원자의 역할, 회복 탄력성. 아까 디딤돌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자의 역할.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다르게 한번 해볼까? 왜 그런 답이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답이 나왔어? 이런 과정을 자꾸 물어보시면 이 아이가 어디서 오류를 범했는지 스스로 자동적으로 수정합니다. 자동적으로 수정해요. 틀렸잖아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봐 주는 거. 틀렸어 보다도. 그 다음에 환경으로서의 역할. 교사가 곧 모델도이지만 환경이다. 교사가 곧 환경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을 좀 더 즐거워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수학적 환경을 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거울 유련의 역할인 건데요. 이제 EBS에서 이제 아이들의 공감에 대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엄마가 아이 아파 우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공감. 내 머릿속의 거울. 누군가 이렇게 하품을 하잖아요. 그럼 반에서 다 이제 하품을 한둘씩 하게 됩니다. 하품은 전염돼요. 막 이 주사 맞으려고 해. 막 아파. 그러면 보고 있는 엄마도 아파. 주사 엄마는 안 맞았는데 보기만 해도 아프다. 축구에서 우리 2002년 월드컵 생각나시죠? 골 넣었어. 내가 넣은 거 아닌데 뇌가 뛰는 것처럼 막 흥분이 돼.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타인의 아픔.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타인의 아픔.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타인의 흥분, 기분. 그쵸? 타인의 얼굴이나 몸짓에 떠오르는 감정을 읽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공감의 과정. 뮤로뉴런의 역할이에요. 공감이 시작되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뇌죠. 공감은 뇌에서 일어납니다. 이탈리아 리졸라티니 연구팀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는 것을 바라볼 때 뇌는 어떻게 변하는지, 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죠. 같은 위치에 신경세포가 반응한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장벽을 없애주는 감정이입세포. 그게 뮤로뉴런, 거울 누런의 역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철학적 면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발견인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의 거울처럼 반영되는 상대의 경험, 그리고 상대의 욕망, 그리고 상대의 감정, 그리고
그 보상으로 상대도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기를, 이해하는 만큼 이해받기를, 공감하는 만큼 공감받기를. 타인과의 교감을 갈망하는 내 머릿속의 거울 누려. 그래서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 연인, 사랑하니까 점점 닮아가는 부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비출 때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의 거울 누련이 동시에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완벽한 일체감을 느끼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거울 누런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나도 머물고, 아이가 그 고심하고 있는 것에 그 고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그쵸? 공감 능력이 있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 그리고 나의 감각, 수학적인 감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러 뉴런에 대해서. 그래서 거울 뉴런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수학적 활동은 본 유아의 행동만 모델링 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뇌가 변화하고 활성화된다라는 것. 그쵸? 그래서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라고 했던 아이도 주변에 수학을 잘하거나 그러한 감각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되면 뇌가 변하니까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수학적인 개념과 지식을 활용하고 수학적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본 유아는 수학을 즐겁게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게 거울 누런의 역할. 적극적인 지원자의 역할, 회복 탄력성. 탄력적인 거죠. 공이 탕 튕겨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팠는데, 다쳤는데 회복실이잖아. 안 아팠는데가 아니라 아파서 뭔가 수술을 하고 뭔가 처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되어져 가는 거, 고쳐져 가는 거, 나아져 가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그런 회복하려고 하는 탄력성 지원자의 역할, 그게 디딤돌의 역할이고 격려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 스스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안 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작전상 실패를 보여줘도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쌓아가다가 와르륵 무너졌네. 어떡하면 좋아. 그럼 아이도 흥미가 있잖아. 선생님 다시 해볼 거야. 또 해볼 거야. 또 해볼 거야. 그리고 드디어 해냈다. 그쵸? 예. 선생님 그런 모습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은 완전 맨날 성공해. 이런 것만 말고 선생님도 일부러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배워가는 유아는 위기를 경험의 다른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문제 상황이나 실패,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다. 그래서 교사는 수학 교육에 있어서 탐색할 수 있는 교구나 활동의 제공자가 되기도 하지만 교사 자체로 탐색 환경이 이제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으로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가 곧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과 어떠한 다 뉴런, 모델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디딤돌, 환경으로서의 교사의 역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상호작용에 제가 포인트를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게 하는 질문. 수학은 힘들죠. 자기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지 않고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서서 걷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섰다가 이 넘어지는 경험은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아이들은 계속해요. 재미도 있지만 무서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요. 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도 좋지만 노력을 격려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이들로 하여금 보다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처럼 단체 양육을 하고 있는 칭찬을 잘못 쓰게 되면 질투와 시기와 경쟁심을 만들게 돼요. 예. 그리고 칭찬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칭찬을 듣지 않으면 꼭 뭐 잘못된 것처럼 불안하고 이래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칭찬을 듣지 않아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할 때 교사는 노력하게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게 하는 질문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혜원이가 좋아하는 건 뭐야? 무엇을 할 때 가장 편하고 즐거워? 마음이 뿌듯해질 때는 언제야?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니?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점수가 마음에는 드니? 너가 좀 더 노력하면 점수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다 누구한테 규결이 되냐면 나한테 규결이 되는 거죠. 예, 노력하게 하는 질문. 더 직설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혼자서 할 수 있겠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이것도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나 집중을 잘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싶지는 않니? 어떤 점이 걱정되는 거야? 그 부분을 보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할까? 결과가 더 중요할까? 그쵸? 이건 책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수학적인 과정을 하게끔 하는 책에서 하는 질문인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참고 문헌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고심 많이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안내를 할게요. 수학교육이긴 하지만, 칭찬은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듣기도 좋아요. 그리고 유아를 막 치켜 세우죠. 흥분돼요. 그래서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고, 칭찬이 없을 때는 좀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선생님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보여주려고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아이들은 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 칭찬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주느냐가 수학적인 사고력을 더 늘리고, 탐구를 늘리고,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탐구하는 아이가 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격려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격려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들어가냐면 점점 잘해가는구나. 뭐라고요? 점점 잘해구나. 꼼꼼하게 하는구나. 네, 아이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재 자기 상태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이것은 유아에게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관심을, 우리 반 아이 모두에게 관심을 줘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의 속도나 생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도, 다른 사람 거 따라하려고 막 빨리 하니까 막 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생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비교하지 않고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계속할수록 한계가 있고, 격려는 오히려 매일 꾸준히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칭찬은 계속할수록 질려. 어머 잘한다 그러면 그냥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격려는 꼼꼼히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매일 꾸준히 이야기해 줄수록, 아,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잘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로 일종의 보상이에요. 일종의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격려는 결과가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
또는 실패했을 때, 결과가 있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실패했을 때에도 말할 수 있어요. 칭찬은 잘했다는 잘했을 때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격려는 어떤 결과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는 했지만 엄마가 볼 때는, 선생님이 볼 때는 너는 노력했어. 이렇게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 선생님이 봤어. 막 눈물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쵸? 그래서 용기를 북돋기 위해 하는 것이 격려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환경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과 격려 모두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요. 북돋죠. 둘 다 막 신이 나죠. 칭찬과 격려, 이 모든 것은. 근데 칭찬은 남과 비교가 있을 때 좀 많아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네, 이런 말들. 그럼 시기가 나죠. 그래서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게 되거나 칭찬을 당연함으로 느끼고 칭찬을 안 받을 때는 좀 섭섭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며 시샘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연구 보고에 의하면. 그러나 격려는 과정이나 아이의 노력,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교를 덜 하게 되죠. 얘만 내 것이니까. 그리고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기분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막 흥분이 고조되기보다는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자긍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에 대한 인정은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시샘하거나 열등감보다도 나도 쟤처럼 노력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쟤가 없어야 돼. 이런 생각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위한 팁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기 해요. 아이의 관찰을 통해 강점을 찾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연습하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격려를 하자. 우리 반 아이들 20명이어도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은 그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그 시간 한 번씩은 격려하자. 그리고 비언어적인 격려 방법도 찾자. 뭐 손 사인, 웃음 주는 거, 됐어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자기 격려 모델 보여주기. 스스로 격려하는 거. 선생님이 이러고 이랬지만 그래서 실패를 했어. 그렇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에 만족해. 그래도 이만큼 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만족해. 자기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의 격려를 받고 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다부지게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래, 난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그래, 지금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거야. 내가 다음에 더 잘하자. 이렇게 자기 격려 모델을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야 조금 더 그 격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좋을 격려의 말, 이거는 외우세요. 상호작용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런 거는 좀 입에 익숙하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면 따라 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성장하게끔 하는 거.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 갈수록 잘하네. 점점 더 꼼꼼하게 칠하는 것 같아. 와, 점점 더 잘해지는 것 같아. 이런 말. 다시 뭐라고요? 갈수록 점점. 시작. 갈수록 점점. 갈수록 잘해지는구나. 점점 더 꼼꼼해지는구나. 따라하셨죠? 그 다음에 감정. 너가 요렇게 하니까 보기 참 좋다. 나의 감정. 선생님의 감정. 나 메시지 우리 해야 되잖아요. 혜원이가 꽁충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 좋은데.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력. 열심히 하네. 땀을 뻘뻘 흘렸어.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렸어. 예, 그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뭐라고요? 열심히 하네. 예. 그리고 신뢰. 선생님은 혜원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요만큼 해서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근데 선생님은 혜원이가 조금 더 요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그런 신뢰를 주는 거.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좋을 격려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우리 특히 자녀들이 잘한 일이 있을 때 자랑스럽다 이러시는데요. 그 자랑스럽다는 나한테 귀결이 되는 거야. 너의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할 수 있어? 이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너가 자랑스럽다라는 말보다 뿌듯하겠다. 내가 뿌듯한 거야? 우리 아이가 뿌듯한 거야. 그치? 우리 자랑스럽다도 너가 자랑스러운 거여야지 부모가 자랑스러운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건 뭐야? 자기 동료.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 자부심, 자신감,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그러한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다라는 말보다는 뿌듯하겠네. 우리 아이가 이거는 너가 뿌듯하지? 와 뿌듯하겠다. 그쵸? 한 번 더 뿌듯하겠다. 이 말 또 하시라고요. 자, 유아 수학교를 위한 접근법은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